저는 소띠로 태어나 소처럼 일만 하고 쉬지 못하고 38년을 살았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니 일을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일을 만들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시집살이였는데요. 아직도 그 시기를 떠올리면 온몸에 뼈가 시리고 정신이 피폐해진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남편과 있었던 끔찍한 일들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럼 귀 기울여 제 사연 꼭 들어주세요. 저는 사업가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의 딸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왔을 거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빠는 사업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투자한 돈을 다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제가 집에서 본 채권자만 해도 한 트럭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저희 아빠는 여기서 더 선을 넘게 되는데 엄마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모녀가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셨답니다. 아빠는 그렇게 욕심내는 삶을 살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서 아빠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됐지만 저와 엄마 명의로 빌린 돈은 갚아야 했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대폭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해서 제 청춘은 돈 버는 것에만 치중됐죠. 학창시절에도 알바를 해서 제 용돈, 생활비를 벌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공부를 할 여유도 없었고 꿈을 꾸는 것은 사치였답니다. 30살까지 엄마와 악착같이 살았어요.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할지 기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같이 저 세상에 가자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삶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제안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내공이 쌓였는지 나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엄마와 둘이 안락한 삶을 살 거라 생각돼서 엄마의 마음을 여러 번 돌려 으쌰으쌰하며 빚 갚는 인생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빚 갚기 바쁜데도 신기하게 사랑이 찾아오더군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단골로 오는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동료들이랑 오는 날도 있고 혼자 오는 날도 있었어요. 거의 매일 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가곤 했는데 저는 저희 식당이 밥이 맛있어서 찾아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꾸준히 오던 그 손님이 저에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더군요. 제 인상이 좋고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반했다며 이성으로서 만나고 싶답니다. 저는 연애를 꿈꿀 여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계속되는 고백에 그만 마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돈을 갚는 인생을 사는 불쌍한 제 인생을 바꿔볼 기회가 찾아온 거라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그 손님은 2년 동안 짬을 내서 연애하게 됐고 그 뒤에는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답니다. 영은아, 우리 슬슬 결혼해야지. 우리 나이가 32이라고. 언제까지 계속 미루기만 할 거야.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젠 날 좀 받아줘라. 결혼? 나도 우혁 씨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내 사정 알잖아. 아직 몇 년 더 고생해서 빚 갚아야 해. 빚 다 갚고 마음 편하게 결혼하자.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당신과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았다는 거? 아직 많이 남은 거야? 응. 개인 회생을 했어도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해. 내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아마 40 넘으면 겨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우혁 씨만 괜찮다면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러자 우혁 씨는 저에게 아주 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야. 내가 그 빚 갚아주면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빚이 걸림돌이라는 거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주면 우리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지? 나 능력 있는 남자인 거 알지? 우혁 씨, 그런 말 하지 마.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우리 집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만약 자기가 도와주게 되면 당신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 엄마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50억이 넘어. 우리 집은 돈이 많아서 그 정도 빚은 별거 아니라고. 영훈이 너희 집 빚 갚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도움 받아도 돼. 그래도 안 돼. 나는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야. 자기가 우리 집 똥을 대신 치우게 할 순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매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우혁 씨가 어느 날 저희 엄마를 몰래 만나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아, 우혁이가 갚아준 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거야. 공짜로 받은 거 절대 아니라고. 너도 이제 남들처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면 좋잖아. 이 엄마를 원망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빚 2억을 우혁 씨가 대신 갚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혁이, 아니 김서방한테 모두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넌 네 아빠 때문에 생긴 빚 그만 갚아라. 너도 네 인생 살란 말이야. 엄마는 그동안 제가 고생해온 걸 늘어놓더니 더는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예비 신랑의 뜻을 따라 빚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긴 했는데 벌레 보듯이 싫은 내색을 심하게 내셨습니다. 네 빚을 내 아들이 갚았다지? 이거 참 황당해서 말이 다 막히네. 너 착하고 진실된 애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 등골에 벌써부터 빨대 꽂은 거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저 받아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우혁 씨랑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낯바닥이 철판이 따로 없구나.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러워. 내 아들이 제대로 호구가 된 것 같네. 이거야 원. 머리만 복잡해지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결혼 허락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니 무조건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모녀의 빚을 다 갚아줬으니 그 값을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래, 좋다. 결혼해라. 대신 내 집에 들어와 살아라. 시집살이를 하란 말이야. 식당 일도 때려치우고 내 밑에서 살림 배우고 네 남편 내조해라. 시집살이요? 왜? 돈 받아 먹을 때 시집살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냐? 꽁으로 그 빚을 다 갚았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어머님 잘 모시고 지내겠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 집에서 제대로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봐. 너희 집 빚을 갚아준 은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집살이하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의 말씀이 틀리다고 볼 수 없어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32살 가을에 우혁 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심하고 모질게 저를 대했어요. 집안일 시키시는 건 얼마든지 참고 할 수 있었는데 인격 모욕과 조롱 섞인 막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 준 돈으로 빚 갚고 호강하며 사는 애가 앉아서 쉬는 게 말이 되니? 나 같으면 고마워서 없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겠다. 지금도 이 시간에 내 아들은 사업 운영하느라 골머리가 빠질 텐데 너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도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이냐? 아니다. 너나 네 애미나 똑같지? 내 아들 등골에 빨대 꽂고 쫙쫙 빨아먹고 있으니 말이야. 하여튼 너는 이 집에서 대접받을 생각 말고 시녀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일만 해.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찰까 말까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 어머님, 잠시 휴식을 가진 게 잘못한 일이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저희 엄마 욕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빚을 갚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혁 씨가 저 몰래 갚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른이 말하면 눈 내리깔고 손 모으고 네네 죄송합니다라고 설설 끼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시댁이 넓은 주택집이어서 할 일은 늘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마당과 정원을 관리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기도 해야 했죠. 앞서 말했듯이 일하는 건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혼 1년 차에는 365일을 욕을 듣는 걸 시작해서 욕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는 항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2년 차가 되자 제가 무슨 말을 들어도 가만히 보고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시댁에서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분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보,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분가를 계획하자. 나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거 너무 힘들어. 분가?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결혼할 때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이제 겨우 2년 차야. 벌써 분가 이야기 꺼내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연세가 있어서 몇 년 살고 나면 우리한테 유산 주실 거야. 수십억 부자가 되는 게 코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봐. 나는 돈 필요 없어. 당신이랑 둘이 단칸방에 살아도 된단 말이야. 다시 식당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아, 영은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고생을 사서 하지 말자고. 몇 년 뒤에 우린 50억 부자가 될 텐데 이깟 시집살이를 못 참아? 엄마가 모질게 굴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아. 당신이 직접 당해보면 그렇게 말 못해. 나 요즘 신경 안정제 먹고 있는 거 몰라? 어머님이 야야 하고 화내듯이 부르시면 심장이 철렁한다고. 나도 이름 불리고 싶고 존중받고 싶단 말이야. 아이 거참 조금만 참으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당신 무시하지 말라고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당신도 한 발 물러나서 조금 더 노력하는 걸 보여드려.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 머지 않았어. 많은 유산을 생각해서라도 버텨보잔 말이야. 남편은 결혼 전에는 돈 밝히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시어머니한테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깔깔거리며 좋아하는 걸 보게 되자 진짜 돈이면 뭐든지 할 사람 같았답니다. 물론 나쁘게만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가는 물 건너가고 시집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막말과 욕설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죠. 늘 제 빈 이야기를 꺼내며 이거밖에 못하냐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식모처럼 죽어라 일만 했답니다. 그런 힘든 일상을 보내던 중 시아버지의 기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제사상을 다 차려야 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죠. 시장을 봐오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가며 준비가 절반 이상 끝났는데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괜히 눈치가 보여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엄마가 아니라 병원 의사였답니다. 이영은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구급차에 실려 오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네?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갔다고요? 얼마나 다친 건데요? 공장에서 그 천장 아래 달린 그 크레인에 그 무거운 기계를 옮기는 과정에 그 크레인이 고장나서 어머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급하게 피하긴 하셨지만 위독할 만큼 크게 다치셨어요. 긴급 수술하는 중이니까 이영은 씨가 얼른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못 볼 거라도 본 거야? 어머님,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엄마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다는데 저 지금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네 애미가 다쳤다고? 근데 네가 지금 가서 뭐하냐? 어차피 수술 중이라는데 네가 간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마저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가라.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위독하다고 전했는데 태평하게 앉아서 손가락질을 하시며 제사나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빨리 가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못합니다. 지금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말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야! 이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내 남편 제삿날이야. 지금 나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 지금 엄마한테 갈 거예요. 이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내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로 너희 모녀 빚을 갚아준 거야.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바로 여기 제사상을 받아먹을 내 남편의 돈이라고. 그럼 성심성의껏 제사를 지내야지. 이게 어디서 멋대로 출타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수술 들어갔다고 치자. 위험하다고 쳐. 어차피 뒤질 거 조금 늦게 간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하고 제사까지 다 드리고 가라. 너 지금 나가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 막말 뒤에 남편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못한다잖아. 하던 거나 해.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가란 말이야. 엄마 말대로 말 안 들으면 확 이혼해버린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긴급수술에 들어갔다고요. 위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못하시겠으면 이혼할게요.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어머님과는 더는 고부 사이로 못 지냅니다. 됐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위독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 거야? 당신 지금 나랑 같이 뛰어가도 모자랄 판이야, 이 나쁜 놈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채서 끌고 가더군요. 넌 아무 데도 못 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전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이 식모년아. 저는 머리채를 잡히고 따귀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고 따귀도 똑같이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서 절반 정도 차려진 제사상으로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목기가 박살나면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는 허리를 잡으며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광분해서 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여편네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엄마를 때리고 집어 던져? 이거 아주 짐승 같은 년이네. 무식한 식당 종업원을 출세시켜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냐? 이젠 당신이 빚 갚아준 이야기 하려고? 야,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것만 해도 그 빚 갚고도 남았어. 지긋지긋한 소리 그만하고 이것도 알아? 놓긴 몰라. 내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겠다고?
넌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자 저는 분노하며 그 자식의 허리를 잡고 제사상 위로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목기 하나를 집어들고 머리통을 갈겨줬어요. 그이는 고통의 신음을 뱉으며 바닥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저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해서 바로 현관을 나서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더니 간호사 하나가 와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엄마의 뇌를 수술하고 있고 생사를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릎을 꿇게 됐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녹색 수술복과 마스크를 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며 저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났다며 유감을 전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던지 말은커녕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고 엄마가 눈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병원 내 빈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연락하기 싫었지만 남편에게 먼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우리 엄마 저승 보낼 뻔한 거 몰라? 설마 내가 거기 가서 상주 노릇이라도 해주길 바란 거냐고. 뭐? 당신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내 남편 맞아? 뒤질 때가 됐으니까 뒤진 거지. 구질구질하게 살더니 꼴 좋다. 야, 넌 이제 아웃이야. 이혼해서 쫓겨날 준비나 하라고 이 빙신 같은 년아. 뭐? 당신 내가 난리치고 나왔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 봐.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나는 당신 빚 갚아주고 걷어 먹여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잖아. 아가리 닥치고 나랑 끝인 줄 알고 꺼져. 그이는 욕설만 실컷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도 괘씸했고 막말하는 것도 찢어발기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4년 가까이 시댁에서 종노릇하며 지낸 것이 겨우 이것뿐이라는 게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일단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자 늦은 밤에 조문객들이 찾아왔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시긴 했지만 엄마의 빈소가 외롭진 않았죠.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경기도에 있는 납골 땅에 모시고 엄마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품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소식을 전하고 월세방을 뺐죠. 엄마는 떠나는 날까지 자신의 집을 가져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해드린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네요. 엄마의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섰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하신 걸 제가 모두 다 이뤄보기로 작정하고 각성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찾아갔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앞에 선 저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정신을 놔버리고 미친 짓을 벌였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귀싸대기를 여러 대 날리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하찮고 가진 거 없는 거짓년아.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거냐? 네가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도 못 된다는 걸 금세 깨달은 거야? 네, 어머님.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어머님과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여보, 머리 검은 짐승이 잠시 미쳐 날뛰었다고 여겨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럴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인연 아주 웃기네. GM이 위독하다고 했을 땐 아주 그냥 맹수가 따로